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INTM 포럼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올해도 그 봄학기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포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갑수 교수님께서 그 국가 혁신 체계와 국내 기업의 R&D 투자에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어, 저희 INTM 포럼에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희 원장님께서 들어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효경 형사 또 잘 프롬을 준비해 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INTM의 가장 중요한 그 에셋은 우리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이 이해하시는 이 세상과 이 변화, 이게 사실은 그 INTM의 가장 중요한 그 에셋인 것 같습니다. 그 에셋을 제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도 같이 나누고 우리 졸업생들도 함께 이런 변화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이해하고 더 발전하는데 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교수님들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특히 김갑수 교수님 저희가 다들 듣고 싶어하는 또 우리 교수님의 렉처를 오늘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다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 나가기를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김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예, 김 그럼 교수님, 제가 바톤 화면 공유하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기업의 R&D 투자의 동향하고 그다음 구조적인 변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매크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국가 혁신 체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일 위에서부터 조금 내려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가 혁신 체제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National Innovation System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혁신 시스템, 한 나라의 혁신 시스템의 전체를 보는 제일 높은 그런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개별 기업의 어떤 R&D라든가 이노베이션 시스템 같은 거를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 섹터 레벨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데서 그 다음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국가 레벨까지 올려가지고 여러 관계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왜 저쪽이 경쟁력이 강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잘 정립이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는 레벨이 됐었습니다. 학문적인 계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 서섹스 대학의 프리만 교수입니다. 이 프리만 교수가 그 아마도 자기들 학생 제자들 쪽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가지고 연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이제 나중에 보면 OECD 쪽에 과학기술 정책국장도 역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각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이머징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이제 하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명명을 붙였습니다. 요런 가운데 있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있는데 리차드 넬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양 거두고 이제 요 앞에 요 분은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아직도 계십니다. 나이는 상당히 많으신 분이신데 그 이분의 경우는 본인이 특별히 뭘 이론적으로 뭘 만들어낸 건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이것을 집대성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큰 책들을 잘 편집을 이렇게 하는 가지 큰 공적을 내셨는데 그래서 우리 분야 세계에서는 이 프리만 교수하고 이 넬슨 교수 이 두 사람이 최고 거공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내셔널 이뮤 시스템 이야기를 했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영국의 서섹스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던 이공래 박사, 그러니까 우리 MOT 대학원의 기술 경영 경제 학회가 매년 제주도에서 열리죠. 그것이 원래 그 운영을 하는데 제1세대가 보면 김인수 교수님이라든가 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기 하다가 그렇게 큰 힘을 몸발휘하고 있었는데 이 이공래 박사가 본인이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해가지고 이걸 잘 키워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주 큰 학회가 됐습니다. 회원수가 지금 1,000명이 넘고 회비만 가지고도 학회가 충분히 운영되는 아주 좋은 학회로까지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도 빨리 이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우리가 같이 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한국은 이것이 넓게 퍼지고 빨리 퍼졌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학문 계보상 이것을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연구부장을 하게 되는 고토 교수 혼자서만 좀 이걸 하고 나머지는 별로 하질 않아요.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일본은 이 관점을 안 가집니다. 별로. 근데 한국은 이 관점을 많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들은 다 이 관점을 가집니다. 근데 그 내용상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게 요 왼쪽 그림 있는 것처럼 혹은 오른쪽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이 보면은 기업 하나를 중심으로 아니면 산업 하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부 섹터의 역할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든가 또 이거를 쭉 둘러싼 각종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이노베이션에 다 영향을 준다 하는 걸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 운용이 되는 이 컨버지 돼가지고 매크로 컨버지가 되는 모델 이런 걸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서 개념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전적으로 어떤 상황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는 이게 마땅히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보면 작은 나라인 노르웨이 같은 이런 작은 나라 같은 데서는 전체 시스템 크기가 작으니까 오히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작은 산업 섹터를 하기보다는 그 나라 전체를 통째로 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봐서 그쪽에서는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교수가 이 아주 심플하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앞에 그림을 보다 더 단순화시키는데 산업 시스템, 교육 연구 시스템, 정치 시스템, 그다음 인프라, 그다음 이쪽에서 위에서 해가지고 시장 이런 관계를 하고 한국에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지만 유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쪽에 중간 조직을 특별히 더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전체 시스템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이 그림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 그림 속에는 이것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볼 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산업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의 분류되어 있지만 저는 이거 분류보다는 조금 좀 실용적인 분류를 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해가지고 크게 대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 내용의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산업계 R&D 투자가 이 안에 보면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쭉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어떤 연구 성과를 유발하는데도 그 전체 파워의 힘의 그 불균형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 추이를 잘 밝혀두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첫째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최상위 기업군하고 그 밑에 있는 차상위 혹은 그 또 조금 더 밑 차자상위 이쪽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을 많이 이야기하죠. 수십 년을 이야기해 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대기업 안에서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중소 양극화보다도 더 그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대기업 안에서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부품 소재 장비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중시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하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황 진단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통계 부분이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산업별 섹터별 통계 이거 가지고는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공식 통계로서 나오는 것만 갖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 이하로는 계속 연구가 안 돼 가지고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것은 뭐냐면은 개별 기업별 한 개 한 개 낱개 기업별로 연구개발비 통계를 이거를 직접 이거 추출을 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목적별로 재분류를 해가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새로운 기업 군별로 산업 군별로 이걸 다시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런 어프로치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박사 논문이나 뭐 기타 그 후에 연구 성과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하는데, 그때에 보면은 사용했던 데이터가 이 민간업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민간업자라는 게 이제 뭐냐면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나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두 개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그 우리나라 개별 기업별 연구개발비 통계를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소스를 보게 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 일괄 사와서 다시 2차적으로 파는 건데, 그 1차에 보면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구개발비 통계라는 것을 공급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수요는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계산식을 만들었어요. 이제 R&D 투자란 무엇인가 하는 OECD의 기본 정의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서 그 정의로 만든 수식은 좋습니다. 그건 아주 딱 맞는 수식이에요. 맞는 수식인데 그 안에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함수식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결과물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엉터리가 한 8,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정도인데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많이 틀린다는 것도 모르고 다들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학술 논문들을 국내 저널에도 싣고 있고 해외 저널에도 싣고 있는데 원천 데이터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논문 결과물도 다 엉터리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나중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 한 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각 연도별로 나오는 연구결과 통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오게 되면은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굉장한 오류가 많고 엉망입니다. 큰 대기업, 나라를 대표하는 큰 기업에서조차도 현격한 차이가 나오는 것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여기 학생들하고 우리과 학생이 아니고 저기 전산학과 학생하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걸 추출하는 작업을 하니까 데이터 정확하게 뽑아져 나옵니다. 원천에서 오리지널로. 이런 각종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년 한 3만 몇천 개, 이제 우리나라가 한 1년에 뭐 매년 이제 보면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제 2021년 데이터가 지금 계속 이제 쌓이고 있고, 요게 지금 3월 말 이달 말이면은 1차적으로 작년 말까지의 데이터를 다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그럼 4월 달부터 이거 추출하기 시작하게 되고, 기업들에게 한 달 여유를 더 주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사실 작업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산업 섹터별 이걸 집계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정부가 소재 장비, 그다음 저기 소재, 그다음에 부품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2분류 정도가 되는 것을 2015년에 그 법에다가 시행령 안에 별표로 해가지고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장비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장비 분류가. 그런데 2019년에 일본이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재 부분 장비 소위 특별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상시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 거는 10년 한시법이고 이제는 완전히 온공이 가능하도 상시법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장비도 새롭게 분류를 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데 이 사람 전문가들이 모여가 작업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소재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구분되는데 부품하고 장비의 경우에는 조금 그 사람들 전문가들도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5 디지트로 해가지고 세부 산업 코드를 지정을 할 때 여기서 같은 식으로 하면서 이 부품 제외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경우에는 순수 장비만 만드는 회사가 많지를 않고 장비를 만들다 보면은 그 안에 일부 장비용 부품도 조금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비 앤드 부품 회사가 되는 그런 식이에요. 어떤 회사는 완전히 이거 부품을 만들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장비 앤드 부품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장비로 하고 요거를 갖다 부품에 제외를 하는 식으로 해가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코드 작업을 내가 이런 정리 작업을 이렇게 다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개별 기업별 R&D 통계와 그다음에 분류 집계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을 정리 정돈을 해서 데이터 세트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 분석을 해봤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전체 흐름도 하고 그다음에 큰 규모 이게 산업 전체 그 구조적으로 기업의 그 크기 베이스로 구조적으로 R&D 투자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아까 말한 그런 양극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파악하고 그다음 소재 부분 장비 그다음 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요게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은 정부의 통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요 중소기업의 포션이 한 70%가 넘게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 이제 그 위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이상 되는 기업은 한 4,000개밖에 안 넣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우리나라 R&D 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기업층을 포함을 많이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은 이제 좀 엉성해요. 그 위쪽에서 아주 큰 기업들은 좀 확실히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들어간 기업, 안 들어간 기업 이런 것들이 엉성하게 다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큰 추세는 맞지만은 보다 정확한 데이터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앞에 3년은 이렇게 R&D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 4년은 연속으로 축발전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은 코로나 사태인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R&D 투자를 늘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굉장히 좋은 청신호다. 이번에 2021년 거를 데이터 작업을 해보면은 이제 연속으로 5년 상승이냐 아니냐가 나오게 될 것이고 5년 상승이라고 한다 하면은 정말 한국은 그 후로도 지금 약간 이런 러시아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 통계로 보게 되면은 요 차이가 안 나옵니다. 요런 식의 차이가 나오질 않는 상태가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R&D 투자 규모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를 요 투자 요 형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 정부 공공 섹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R&D 자금 지원을 무수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다. 내가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기업 중에서 약 30% 정도만 R&D 투자를 1원 이상이라도 하는 것이 30% 요거밖에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전 부처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하는 전체 기업 숫자를 중복을 빼고라도 이렇게 다 하더라도 2, 3만, 한 2만 개, 3만 개 될 거예요. 그 돈이 R&D 안 하는 기업에게도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R&D 사업을 운영하는 에이전시 또 정부 관료들은 기업의 R&D 투자 실태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10억 원 이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우리는 R&D 절대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은 R&D 투자 구조가 매우 좋은 상태로 꾸준히 찬찬히 올라가고 있다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문제가 있지만은, 요 R&D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이 모습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이거는 지금 OECD에 해가지고 이게 100몇십 개 국가 전부 다 합친 거거든요. OECD가 내지만 OECD 국가만 내는 게 아니고 비OECD 국가도 다 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있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전 세계 R&D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세계 경제 불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한 번도 여러 번 있은 속에서도 R&D 투자가 세계 R&D 투자가 감소한 적이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R&D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를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즉 세계 R&D 속에서 산업 R&D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포지션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보면은 여기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쭉 있어요. 이게 대개 한 63%에서 한 67%, 68% 이런 레벨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경부터 시작해서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안 떨어져요. 지금 74%까지 올라갑니다. 이쪽이 이제 72.8%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 R&D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 R&D 투자가 공공 R&D 섹터를 월등히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 떨어진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80%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세계의 이노베이션 신기술의 원천이 어디냐? 공공 섹터가 아닐 수가 있는 게 민간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노베이션에 대한 것을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공공섹터 역할은 정말 기업이 하지 않는 역할, 그런 영역에서 잘해야 될 것이고, 뭐 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R&D 1조 이상 투자하는 기업군과 그다음에 그 5천억, 그다음에 또 5천억에서 1천억 뭐 그 이하를 이렇게 층층이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첫째 하나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요 앞에처럼
2010년경부터 이렇게 쫙 올라, 여기 이제 세계의 큰 기업들이 R&D 투자를 리딩을 많이 올라가서 올라간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급피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으로도 대중소 양극화가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논란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양극화가 일방적으로 벌어지질 않고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제일 큰 최상위 기업층도 R&D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 밑에 층도 같이 많이 해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같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정화된 양극화 모습은 한국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리딩을 하고 있는 요 기업들이 있는데, 요 기업들이 보면은 요 2010년경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삼성을 위시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요 레벨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추세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R&D 스코어보다라는 게 있습니다. EU에서 발행하는 거. 여기가 이제 전 세계 2,500 R&D 탑 2,500개 기업들 한 개 한 개별로 다 나옵니다. 그 연도별로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매년 다 모아가지고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것들을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 됩니다. 전체적인 이런 1등 기업들의 경우에 옛날에는 보면 제일 높았던 기업은 제약회사, 그 다음 단계로 하면 자동차 회사 중에서 도요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폭스바겐이 이제 리딩을 쭉 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삼성전자를 쭉 끌어올라가지고 삼성전자가 아주 짧게지만은 세계 1등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금방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러나 삼성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 되는 거고, 이제 알파벳이 아주 독보적으로 올라오고, 애플은 사실은 밑에서 형편없던 기업인데, 원래 애플은 R&D 투자 별로 안 했거든요. R&D 투자 액수 작아요. 원래 작았는데 이 애플이 이쪽에서 쫙 올라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이 라인선이 애플입니다. 요 라인선. 애플은 옛날에는 R&D 투자 100대 기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게 쪽에서 돈을 벌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한국의 최상위 기업군은 세계 추세와 같이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건 아주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R&D 투자 1조 원 이상 클럽이 여기에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해보면은 2010년경부터 변화가 확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삼성전자 혼자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LG가 이제 들어오고 현대가 들어오고 이래가 현대차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2009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 세계 기업 요거만 이렇게 쭉 리딩을 해오는 그런 꼴이었는데, 2010년부터는 이제 그 밑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 성질이 뭐냐면은 부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품 기업들이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요 레벨을 오게 되면은 여기 2018년부터는 참 고마운 것이 화학 소재 기업이 들어왔어요. LG 화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성품 제조기업, 그 다음에 부품 대기업, 그 다음에 이 소재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없는 게 뭐냐? 장비 대기업이 없어요. 장비 대기업. 요게 지금 요 구조도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이제 네이버가 지금 이제 1조 클럽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조까지는 안 됐지만 1조 후보 클럽을 보게 되면 여기 문제가 지금 한국의 지금 약점이 딱 파악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는 기업들의 절대 숫자도 작고, 그 다음에 이 총량 규모도 안 커요.
그다음에 위아래 등락이 몇 개 기업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요 아까 그 LG화학의 경우는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간 한 것이고 여기 층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약간 떨어진 게 있지만 이건 다시 리커버리가 될 거라고 봐지지만 오고 나아진 것은 이제 한화, 카카오, 그다음 넷마블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요 층이 되는데 요게 층이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밑에 층에서 올라올 기업 층이 없어요. 그 밑에 거를 개별 기업별로 한 개 한 개를 통계를 내가 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4천억대에 있는 RM 투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수력 원자력, SK텔레콤 이 3개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3개사는 다 전부 다 그 인프라 산업 혹은 아니면 국방 산업. 보통의 우리의 어떤 생활품이라든가 산업재라든가 이걸 만드는 곳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결국 R&D 1조 클럽의 후보층이 확충이 안 된다. 확충. 그 위에 상층부로는 여기서 한두 개씩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 현대모비스가 제일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올라가는 정도 되고 나면은 상당 기간 한국은 1조 클럽의 최상위군과 그다음 차상위군인 R&D 1조 클럽 후보 클럽하고 요층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계산법에 의해서는 한 7, 8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한국의 R&D가 더 이상 안 큰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1조 클럽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그런 작업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 통계 발표가 나왔는데 이 통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R&D 투자 500억 위안 이상 기업수가 10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가 이게 10개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걸 500억 위안이라는 건 하나로 8조면은 우리 쪽으로 치다가면은 여기서 8조를 보십시오. 삼성전자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10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가 한번 이거 확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이제 화웨이, BOE, 그다음에 그 전력망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한전이죠. 한전에 해당되는 거 JT 통신회사, 그다음에 그 보면 생활가전회사 텐센트, 그다음에 해가지고 시노팩이라고 해가지고 석유화학 뭐 등등 이런 회사. 요 말하는 요것을 저희 중국 정부 공공섹터가 통계로서 발표를 한 건데 내가 이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직접 확인을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까 여기서 500억 위엔 이상 되는 거는 요 한 개밖에 없어요. 화웨이 한 개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리바바가 있는데 알리바바는 그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제품 개발 비용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아주 잡탕이 섞이진 통계다라고 봐져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봐지고 있고 좀 애매해요. 이거는 그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위안 이하입니다. 100억 위안. 하지만 1조 클럽이에요. 1조 클럽. 그러니까 저거들이 말하는 이 500조 클럽은 아니지만 500억 위엔 클럽은 아니지만 1조 클럽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절대적인 중국 정부 통계는 문제가 많은 거고 우리가 항상 중국 통계를 볼 때는 사실상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막 그런 정도로 참고로 해서 크게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재 부분 장비 쪽을 보겠습니다. 소재 부분 장비는 성질상으로 보면은 제조업 R&D 안에서의 분류입니다. 비제조업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제조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조업안에서 보면 완제품 포션이 있고 완제품 기업의 R&D 투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해가 소부장인데 전체 비율상으로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36%에서 쭉 해서 38%대 39%대 40% 42% 여기서는 지금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형태인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꾸준히 약하지만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요게 만일에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50%를 넘는다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전체 산업의 구조, 활력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성질이 매우 다른 형태가 될 겁니다. 아주 강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 기업청이나 아니면 차상위 기업청의 R&D 투자 증가를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소부장 기업들의 R&D가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마치 독일 기업청처럼 이 허리가 튼튼한 산업 구조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의 흔들림에 의해서도 한국은 꾸준히 잘할 수 있고 대중국, 대일본에서도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요건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조금 목표를 받아줘야 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건데 이 R&D 투자 비중이 42%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생산 비중하고 수출 비중을 보면은 이 50%예요. 50%. 그러니까 생산과 수출은 50%를 소부장이 하고 있으면서 R&D는 42%밖에 안 하니까 이게 이제 R&D 투자 노력이 좀 약하다는 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소부장 R&D는 에피션시가 매우 좋다. R&D를 작게 해도 부가가치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요거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은 비율 정도로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져서 역시 아마 소부장 R&D 비중도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길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소재, 부품, 장비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부품 산업에 압도적으로 편중된 형태가 쭉 올라왔습니다. 이 이제 부품 산업이 연구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산업 발전을 먼저 할 수 있는 부품 쪽으로 먼저 갔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후발자로서 출발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인데 그 긴 과정 속에서도 그냥 계속 장기간 편중돼 있다 하는 부분은 확실히 그동안의 노력이 약하다는 것이 때문에 테란거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소재 기업이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고는 있고 장비 기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재 기업은 총 R&D 투자가 2011년에 2조 원을 능가를 하게 되는데 장비 기업은 이제 이 정도 돼서 2018년쯤 능가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은 총량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장비 기업은 소재 기업보다 한 7년 뒤지고 있다. 7년 정도, 7년 정도 뒤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비율이 요 상대 비율이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여기 지금 보면은 소부장 안에서 해가 부품 비중을 보시면은 이 74%, 75, 76, 77 이렇게 쭉 가다가 요새 다시 또 7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원위치로 다 돌아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면은 부품이 이렇게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변함이 없는 구조를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런 게 이제 우리 산업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이런 데 있다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연구를 하고
어떤 특정 산업 섹터를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 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업 섹터 사정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사정을 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하면은 개별 기업에서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균형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느 청이 어느 기업청이 그래도 R&D 투자를 많이 좀 이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하는데 거기가 보면은 R&D 투자 여기 100억에서 그러니까 R&D 투자 내가 좀 말이 좀 헷갈리니까 요거 뒤를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억에서 100억 원 청이 제일 그래도 잘 끌고 있어요. 많이 R&D 투자 액수도 많아지고 있고 기업 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쪽은 큰 기업이 많지를 않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그 없는 속에서 R&D 투자 100억, R&D 투자 100억이라는 말은요. 간단한 계산법으로 하면은 매년 R&D 투자를 1천만 불 투자한다는 거예요. 1천만 불.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그 R&D 투자를 1천만 불을 가령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불, 5천만 불을 투자한다 해보십시오.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사실 그 세계에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 총 매출액에서 R&D 투자 비율이 통상적으로 3% 내지 4%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이쪽 곱하기 이쪽에 30배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R&D 투자 50억인 기업 측에 곱하기 30억을 하면 매출액이 1,500억이나 2천억 된다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1,500, 2천억, 3천억 이런 기업들 청들이 지금 현재 R&D 투자를 가장 리드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 기업, 어깨 기업, 허리 기업, 그 다음에 무릎 기업, 발 기업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보면은 무릎 기업청 혹은 이 허리 기업 조금 안 되는 기업청 요 청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장 잘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굉장히 큰 기업들 그 중에서도 R&D가 1조 후보 클럽 청이잖아요. 요 청이 안 큰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정체되어 있는 속에서 요 밑에 있는 무릎청이라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커지고 있으니까 이건 나라에 굉장히 전 큰 힘이 되는 거죠. 나라에 큰 힘. 요게 지금 현재 요 10억에서 이쪽에 100억 청 전체를 보게 되면은 기업 수가 1,400개가 있어요. 1,400개. 요 기업청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노베이션을 가장 활발히 잘해주고 있는 기업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쪽을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이것도 양극화인데 양극화가 옛날에 2007년에는 한 77%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 85% 이런 식으로 더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DX 투자, 4차 산업혁명 투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늘리는 것 같은데 산업 섹터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봤을 경우에는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못 따라가고 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5대 산업입니다. 요 앞에서 이 5대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전체가 제조, 비제조업 이리 되죠. 그다음 비제조업은 광업, 농업, 전기, 건설업. 그다음에 요 밑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요 업체 요 분야 쪽을 갖다가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디파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R&D 투자를 딱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요거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R&D 액수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이건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OECD가 인정한 저기 선진국인데, 아마 엔간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만큼 이 비제조업의 R&D가 이렇게 약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리 약한데 다행한 것은 그 안에서 정보통신업이라는 더 세부 산업, 요거 하나는 굉장히 좋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정보통신업 안에는 통신업,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게임업, 영상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요거 하나는 지금 일본보다도 더 높아요. 일본 절대액수가 여기 뭐냐면은 요 절대액수가 일본의 절대액수하고 거의 같아요. 일본의 절대액수하고. 근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 IT 분야 관련해 가지고 정보통신 기계 계속 하향하고 있죠. 이건 절대액수입니다. 절대액수로 해도 내가 이 산업집계를 새로 했거든요. 내가 절대액수 베이스로도 하락하고 있고 전자부품업계는 하락은 아니지만은 그냥 횡보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업 하락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정보통신이 안 크는 거죠. 안 크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전체는 IT 산업은 계속 하락해요. 거기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통신업은 지금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게임 산업, 무슨 웹툰 산업, 그다음에 또 원격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어떤 포털 산업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이기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건설업, 전기가스, 도소매업, 이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도소매업인데 하고 이런 쪽은 지금 형편없죠. 안 크죠. 이 긴 시간 동안 안 커요. 절대 액수가. 그럼 사실상 감소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이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이유는 딱 바이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매출이 없을 때는 요 업종에 속하고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제조업에 속하게 됩니다. 산업분류상.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속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R&D는 많이 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R&D 꾸준히 특히 요 근자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본의 경우에는 여기는 R&D 투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 기업의 힘이 아니고 정부 지원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석도 한꺼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 이 도소매업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라든가 또 저기 일본의 그 무슨 기업입니까? 그 저기 윤재성 교수님 저기 일본의 그 저기 라쿠텐입니다. 라쿠텐. 그 라쿠텐 같은 거 이런 쪽이 그 굉장히 이렇게 쭉쭉 커지고 그런 새로운 신기술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 게 비하면은 여기 우리나라에도 매출액이 몇십조 원 되는 대기업이 제일 많이 집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도소매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출 규모가 제일 큰 기업들, 그럼 10조 원 이상 되는 기업 숫자가 제일 많이 집계되어 있는 데가 도소매업이에요. 돈이 제일 많은 곳이 R&D는 제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DX 테크놀로지나 제품을 만들어도
사실은 이 도소매업이 이거를 소비를 해주는 소비청인데 R&D를 워낙 안 하니까 몰라서 못 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르면은 어떤 버릇이 나오느냐면은 일단은 외국산부터 먼저 사 써버려요. 알면은 국산을 비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모르면은 면피하려고 안전성이 더 인정되고 있는 외상부터 먼저 사 써버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요 계통 쪽에 관련해가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질 않으니까 결국은 R&D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도소매업은 본인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자체 핵심 역량보다도 소비 시장을 리딩을 해주는 역량 향상을 하는, 즉 흡수 역량을 키우는 이노베이션 R&D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 숨어 있는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아마 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해가 국제 경쟁력 지수가 껑충 올라가가지고 일본보다 월등히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러한 R&D 투자 실적이 잘 반영돼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잘 늘고 있는데 역시 보면 장비가 지금 문제다 하는 거고, 이제 정보통신업이 조금 많이 강해지고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그 허리기업군에 속하는, 즉 무릎청보다도 좀 더 큰 청, 이 허리기업청의 기업들이 제조업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도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다 약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 정책을 생각한다면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냥 놔두어도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각종의 많은 지원이 들어가지고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로 지금 많이 흥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정부가 힘을 넣어야 되는 층은 중견기업이라고 봐요. 중견기업. 이 중견기업 허리층이 돼줘야 R&D 1조 클럽의 후보기업층도 두터워지게 되고, 기타 지금 장비 산업도 리딩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이것을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층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번 정부가 됐는데, 지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금 논의만 되고 있고 완전히 잠겨져 있어요.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격 의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법안에 원격 의료 서비스가 들어있는 바람에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통째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법을 좀 이걸 나누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해서라도 서비스 산업 이거 자체를 정부가 일단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등등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평가는 우리나라의 R&D 산업 구조가 잘 개선은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 쪽으로 더 힘을 넣어야 될 때다. 더하기 알파를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 쪽에 법을 좀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제 오늘 발표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INTM 포럼 참석자들이 50분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참석자 분이 들어오신 상황인데요. 그만큼 김갑수 교수님의 통찰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또 그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는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으시면서 의문점 드시거나 혹은 코멘트 있으신 분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자유롭게 한 10분 남짓 정도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용태 교수님
뭐, 마이크를 주셨는데요. 예. 제가 말한다고 음속을 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 김갑수 교수님의 좀 생애가 이렇게 다 조금 과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 하나하나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 R&D 담당까지도 했던 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지점들 속으로 들으면서 야, 이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을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런 내용들은 널리 좀 알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 위반자들이 뭐 정권마다 다 뭐 이렇게 국민 복리나 뭐 그 혁신 성장을 외치는 정권의 입장을 뭐 또 이렇게 뭐 받들기도 하고 대변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실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좀 뼈아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혁신 성장의 주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뭐 제가 창업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창업만 강조할 일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질문 드릴 게 없고 좀 더 그 지혜를 더 뭐 오랫동안 또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는 욕심만 자꾸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김갑수 교수님께서 채팅창에 오늘 발표 자료를 업로드를 해주셨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실까요? 저는 사실 발표 들으면서 윤태성 교수님께서 좀 일본의 이 국가혁신 상황하고 이 김갑수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약간 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코멘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본의 그 제조업 중에서 그 IT업이 좀 추락하면서 도시바 샤프 이런 회사가 추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추락했고요. 그 결과 지금은 그 반도체 시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건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가 약한 게 가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저는 표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니까 ISO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표준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산성을 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업에는 대개의 경우에 ISO 표준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에 대한 그 혁신을 하려면은 첫 번째 이제 표준화가 돼야 되겠고 표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계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비스를 누구나 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조업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산업구조가 다 비슷하다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산업구조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갑수 교수님이 한 10년 정도 데이터 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역시 좋은 결과가 있고 재밌는 그 시사점이 많이 나와서 참 재미있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입니다. 오랜만이야. 처음으로 특별 포럼에 참석해서 너무 좀 인상 깊고요. 오늘 뭐 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점심시간에 회사에 일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무튼 좋은 그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재직 중인 데가 이제 만도라는 회사인데요. 그 만도가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에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려 주신 그 내용 중에 중견기업의 어떤 지원을 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검토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어떤 지원 제도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더 변경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교수님의 약간 인사이트 같은 걸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음, 질문 드립니다. 네. 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R&D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014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견기업 육성론을 펼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2014년에가 중견기업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R&D 자금 지원이 시작되고 뭐 그래 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중견기업이라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개별 연구 건당으로 해서 지원하는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당 한 20억 원 정도씩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거 한 3년 받으면 60억 뭐 이런 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엔간한 뭐 하는 게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견기업이라는 그 속성이, 이게 R&D를 작게 하는 속성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버스 U 커브가 나오는데, 작은 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R&D를 자기가 열심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딱 하고 나면, 즉 대기업에게 납품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정을 받은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기업들이 주로 생산 기술 향상에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트 다운을 시키고 대량 생산하고 생산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쪽 스펙의 요구가 자꾸 변질되는 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완전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트라이 같은 거를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새로운 걸 찾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있는 거를 지키자 하는, 유지하자는 차원으로의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버스 U 커브 형태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올라가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크는 거예요. 그런데에다가 그런 속성이 돼 있는 곳에다가 정부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자꾸 자금만 자꾸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아니할 말로 그냥 공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가 그 정부 지원금이라는 거는 그 유수 정책이거든요. 원래 취지는 내가 20을 넣어주면은 네가 더하기 알도록 20 플러스 알파나 더 넣어가지고 요걸 계기로 해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R&D를 많이 하면서 많이 커라, 이런 식의 취지를 가진 것이 원래 정부 지원금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까 내 돈을 작게 내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가 대책 꼴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요 속성이 있네요. 근데 중견기업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특별법도 만들어 놓고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어 놔니까, 그러한 중견기업들이 나쁜 점을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병을 병대로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총액은 계속 늘어나면서 성과는 별로 안 노는 식으로 하는데 어정쩡하게 계속 가고 있고, 중견기업도 받는 중기업도 한 번 받을 때는 기쁜데 그냥 뭐 쉽게 또 받고 또 받고 이러니까 그다음 별 고마운 줄도 몰라. 자꾸 이런 상태로 있는 이런 지원 제도는 좀 확실하게 그냥 좀 재설계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좀 예, 약간 뼈아픈 지점을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한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ITM 23기 조용우라고.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네, 잘 질문 하나 들립니다. 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ITM 23기 조용우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재직 중입니다. 이제 중견 기업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스타트업이 어느 시점이 되면 중견 기업이 되고자 할 겁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자생을 해서 중견기업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대기업한테 흡수돼서 그렇게 커나가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시리즈 B 정도 됐을 때 대기업의 손길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근데 대표적인 예로 싸이월드를 들고자 하는데, 이제 싸이월드가 스타트업으로 하이스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이제 손을 뻗치면서 아무래도 대기업 논리에 의해서 그 코어의 아이디어는 많이 또 퇴색되면서 좀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에 흡수가 되면서 더 잘 되는 서비스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R&D의 측면과 그리고 더 건실한 중견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나라 전체의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대기업과 협업 혹은 대기업과의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 조금 더 이렇게 자생을 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더 바람직할지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많은 경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 행태인데 내가 잠시 화면을 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아키텍처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키텍처론만큼 좋은 게 없어서 이걸 하는데 이 아키텍처론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여기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조금 낯설지 모르니까 요런 좀 이거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아키텍처론에서 보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급 정도 되는 기업하고 위쪽에 상위 대기업 같은 게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첫째는 지금 보면은 제일 좋기는 쉽게 발달하기에는 요 인테그랄성, 즉 상호관계성을 긴밀하게 가지면서 대기업하고 긴밀하게 가지면서 이쪽에 딱 달아붙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업이 제일 쉽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이드가 되면은 인테그랄 인사이드, 인테그랄 아웃사이드 이게 되면은 대기업에서 해가지고 기술 교육 전수도 많이 받게 되고 목줄은 잡히지만은 상당히 판매 확보도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천리마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기업이 성장하면 자기 따라 덩달아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말 표현할 때 천리마 등 위에 올라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기업들은 전부 다 여기 이런 관계에 있기를 제일 원해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어떤 나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 기술이 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쪽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인테그랄 인사이드 모듈 아웃사이드 정도를 해가지고 내가 독립성을 가지려는 거예요. 독립성을.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왼쪽에 있다가 힘이 좀 세지고 자기 돈도 있고 여러 R&D도 좀 해가 축적이 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제품을 자꾸 모듈화를 시키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한 회사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납품할 수 있는 해외로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쪽도 내가 성질이 같아요. 이것도 모듈, 이것도 모듈이에요. 둘 다 같은 모듈인 형태 되고 이쪽에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대량 공급한다든 특수 납품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그 손질 봐준다는 차원에서 인테그랄이라는 차원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이 너도 나도 막 우후죽순으로 있으면서 막 싸우는 거 이게 뭐냐면 레드오션 지역이에요. 이 영역은 모듈라 인사이드, 모듈라 아웃사이드.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가능하면 자기도 이제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요 나름대로 기술이 하면은 독자성을 가져가면 요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아니면은 좋은 인연관계를 가져가지고 요 이쪽으로 인테그랄 인사이드, 인테그랄 아웃사이드 들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려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본 글로벌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해외 기업에게 납품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회사는 처음부터가 요 사이드, 요쪽 측면을 목표로 해요. 인테그랄 인사이드 모듈 아웃사이드. 근데 여기는 테크놀로지가 처음부터 많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하이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기업은 이걸 목표로 하면 되는 거고 자기 기술이 좀 처음에는 좀 약하다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좌상으로 올라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품질 인정을 받고 납품의 어떤 납기 같은 걸 잘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거고, 이거를 생산을 조금 늘리 날라 그러면 돈을 외부에서 아웃소싱, 그걸 돈을 펀딩을 잘해야 되고 등등 관계가, 여기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한 관계가 많이 들어가는 행태가 되죠.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행태에 대해서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지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자기 위치를 쭉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견기업들의 경우라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고 일부가 여기 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조금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직도 압도적으로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그 품목이 해외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는 정도로 모듈화로 인테그럴 인사이드로 테크놀로지는 많이 고집적돼 있고, 사용자에게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듈화가 되어 있는 행태를 가지고 내가 아무 기업에나 쓸 수 있느냐, 요까지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기술 노력을 확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에 상당한 기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을 안 하고 왼쪽에서 그냥 등에 올라탄 그 상태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아까 그 뭐 그런 뭐 위쪽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을 뺏어가서 나의 아이덴티티 축소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기술을 뺏기게 되면은 자연히 단순 모듈화 되거나 안 그러면 저쪽 인테그럴스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모듈성이 없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전략을 그나 어떤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할 때, 나의 이 인테그럴 인사이드 모듈 아웃사이드 영역에 있는 그 기술을 안 뺏기도록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해야만 꾸준히 자기 포지션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짧게 저희 김광수 교수님 아키텍처론 수업 강의를 이렇게 압축해서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제 15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많이 아쉽지만 오늘 INTM 포럼 행사는 이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은 저나 김갑수 교수님께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INTM 포럼은 또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달에는 엄지영 교수님께서 이 기후변화 비즈니스 리스크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도 많은 관심 참석 부탁드리고, 오늘 행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김갑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